장례식장 입구에는 조문객보다 채권자들이 더 많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채업자 2명이 상주석 바로 앞까지 들어와 윤희를 내려다보며 10억 언제 갚을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희 옆에는 13살 딸 지우가 교복을 입은 채 떨고 있었고 윤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시어머니 순자가 큰딸 미선, 작은딸 미경과 함께 남편의 보험금과 집 처분에 대해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보험금이 얼마나 나온대? 미경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고 지우는 엄마의 옷자락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장례식 3일째 되는 날 순자는 윤희를 시댁 거실로 불러 소파에 앉지도 못하게 한 채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경수가 남긴 빚 10억 너가 다 갚아야 해. 알겠어? 박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윤희는 어머님, 집도 이미 은행 담보로 잡혀 있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미경이 벌떡 일어나 윤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뭐, 너 지금 발뺌하는 거야? 오빠 빚도 못 갚으면서 무슨 며느리야. 이 쓸모없는 거사. 미경은 윤희의 뺨을 연거푸 2번이나 때렸고 윤희의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옆방에서 이 소리를 듣던 지우가 뛰어나와 이모, 우리 엄마 때리지 마세요. 라고 소리쳤지만 박순자가 지우의 팔을 잡아 끌며 너는 나가 있어. 애가 어른 일에 끼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호통쳤습니다. 박순자는 옆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고 윤희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너가 우리 아들 죽게 만든 거 아니야? 너가 잘해줬으면 경수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겠어? 이미선은 옆에서 엄마 미경아 진정해. 지우가 보고 있잖아. 라고 말했지만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윤희가 제 통장에 돈이 약간 있긴 하지만 그건 제가 20년 동안 모은 전부입니다. 지우 학비도 있어야 하고 라고 말하자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지우? 그 애는 어려서 뭐가 필요해. 그거 당장 내놔. 그리고 보험금도 있잖아. 윤희는 보험금은 대출 담보로 이미 압류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지만 미경은 거짓말하지 마. 너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라며 윤희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미선도 옳게 우리 오빠 보험금 일부라도 조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우는 나중에 크면 알아서 장학금 받든지 하겠죠라고 거들었습니다. 순자는 윤희를 바닥에 주저앉힌 채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랑 그의 얼굴 보기도 싫어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윤희는 2개의 낡은 캐리어에 자신과 딸의 옷까지만 챙겨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지우는 작은 배낭 하나를 메고 엄마 옆에 서 있었고 눈물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윤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짐을 계단 아래로 던져버렸고 다시는 이 집 문턱도 밟지 마. 그 애도 데리고 오지 말고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지우가 눈물을 흘렸지만 비가 오는 탓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계단 아래로 흩어진 자신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고 지우도 엄마를 도와 물건을 주었습니다. 윤희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희와 지우는 역앞 24시간 찜질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윤희의 옆에서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있어서 엄마가 더 힘든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윤희는 딸을 꼭 안아주며 아니야, 지우야. 엄마는 너만 있으면 돼. 우리 둘이서 잘 살 수 있어라고 속삭였습니다. 딸이 잠든 후 윤희의 눈가에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자신과 딸을 괴롭히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윤희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지우를 학교에 보낸 뒤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마트에서 진열일을 하고 저녁에는 다시 다른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15시간을 일해도 한 달에 200만 원밖에 벌지 못했고 고시원 월세와 지우 학비를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지우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고시원 복도 계단에 앉아 엄마를 기다렸고 윤희는 딸에게 편의점 삼각김밥을 사주는 것도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희는 마지막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오며 윤희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지나가던 한 여성이 황급히 달려와 윤희를 부축했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윤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여성을 보는 순간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윤희야, 이윤희 맞지? 고등학교 동창 정숙이었습니다. 정숙은 윤희의 초라한 모습과 야윈 얼굴을 보며 윤희야, 너 지금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라고 물었습니다. 정숙은 윤희를 근처 카페로 데려가 따뜻한 차를 시켜주고 샌드위치도 주문했습니다. 윤희는 20년 만에 만난 친구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3개월 전에 갑자기 죽었어. 10억의 빚을 남기고. 윤희는 시댁에서 당한 일들, 딸과 함께 쫓겨난 이야기, 지금 하루 3곳에서 일하며 겨우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윤희의 손을 꼭 잡으며 윤희야, 너 요리 엄청 잘했잖아. 고등학교 때 너가 만든 도시락 먹어보고 다들 감탄했던 거 기억나? 라고 말했습니다. 윤희는 쓴웃음을 지으며 그게 무슨 소용이야. 돈이 없는데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내가 상가 건물 몇 개를 갖고 있는데 지금 한 칸이 비어 있어. 거기서 작은 반찬 가게 한번 해보는 거 어때? 라고 제안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저으며 정수가 고마운데 나 지금 자본금이 한 푼도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임대료는 한 달에 50만 원만 내. 그것도 장사되고 나서. 그리고 초기 재료비 500만 원은 내가 빌려줄게. 무이자로. 천천히 갚으면 되라고 말했습니다. 윤희는 그렇게까지. 미안해서 어떡해. 라며 망설였지만 정숙은 친구 좀 도와주면 안 돼? 너 요리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격려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윤희는 밤마다 고민했고 지우에게도 엄마가 가게를 해볼까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습니다. 지우는 엄마 해봐요. 엄마 요리 진짜 맛있잖아요. 나도 방과 후에 가서 도와줄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윤희는 결심을 굳히고 정숙에게 전화를 걸어 고마워, 정숙아. 내가 꼭 성공해서 갚을게라고 말했습니다. 보름 후 윤희는 작은 상가 한 칸에 윤희네 손맛 반찬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개업 첫날 새벽 4시 윤희는 간장게장,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등 15가지 반찬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지우도 학교 가기 전에 일찍 일어나 엄마를 도와 반찬통을 닫고 진열을 도왔습니다. 오전 9시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게 셔터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오전 내내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고 윤희는 역시 안 되는 건가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 2시쯤 근처 한정식 식당 주방장이 우연히 지나가다 윤희의 가게를 발견하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주방장은 간장게장을 시식해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양념이 집간장 쓰신 거죠?
요즘 이렇게 정성껏 만드는 데가 없어요. 그 주방장은 간장게장 5통, 장조림 3통, 멸치볶음 2통을 샀고 내일도 올게요. 우리 식당 단골 손님들한테 소개해도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윤희는 네, 감사합니다. 라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희는 지우와 함께 팔린 돈을 세며 지우야, 오늘 25만 원 벌었어. 라고 기뻐했습니다. 지우도 엄마, 대박. 우리 성공할 것 같아요. 라며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윤희의 가게는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면 단골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오전 11시면 대부분의 반찬이 동이 났습니다. 그 한정식 주방장은 매일 들러 대량으로 반찬을 구매했고 주변 식당 사장님들에게도 윤희의 가게를 소개했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60대 김씨 할머니는 사장님 손맛이 꼭 우리 어머니 음식 맛 같아요라며 매주 2번씩 방문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자신의 딸과 며느리들에게도 윤희의 가게를 알렸고 그녀들도 단골이 되었습니다. 윤희는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을 넘어서자 정숙에게 빌린 돈을 3달 만에 모두 갚았습니다. 정숙아,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정숙은 뭘 그래. 이제 시작이야. 더 크게 키워바라며 윤희를 격려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청년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저는 식품 마케팅 회사에 다니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민준은 명함을 건네며 사장님 반찬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희는 온라인이요? 저는 인터넷을 잘 모르는데 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민주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홈페이지 제작, SNS 마케팅, 배송 시스템까지 모두 제가 맡겠습니다. 수익은 사장님이 7, 저는 3만 가져가면 됩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윤희는 좀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희는 정숙을 만나 민준의 제안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정숙은 괜찮은 제안 같은데? 다만 계약서는 꼼꼼히 작성해. 내가 아는 변호사 있으니까 소개해줄게라고 조언했습니다. 일주일 후 윤희는 민준과 정식 계약을 맺고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윤희의 반찬을 엄마 손맛 그대로 정성 가득이라는 콘셉트로 마케팅했고 SNS에 사진과 후기를 올렸습니다. 온라인 판매 시작 한 달 만에 하루 주문량이 50건을 넘어섰습니다. 윤희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했고 지우도 방과 후마다 와서 포장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한 고객이 SNS에 시어머니도 인정할 손맛, 진짜 집밥 그대로예요라는 제목의 후기를 올렸고 그 글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한 달 매출이 3천만 원을 돌파했고 윤희는 정말 꿈만 같아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이 지나자 윤희는 작은 공장을 임대해 본격적인 제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민주는 사장님, 이제 저를 정식 직원으로 고용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회사를 더 키워보고 싶습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윤희는 민준을 마케팅 이사로 영입했고 직원도 10명으로 늘렸습니다. 2년 차에는 대형마트 3곳과 납품 계약을 맺었고 월 매출이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우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엄마, 우리 이제 진짜 잘 사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윤희는 딸을 안으며 그래, 지우야. 우리 이제 괜찮아라고 대답했습니다. 3년 차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해 전국에 30개 가맹점을 열었습니다. 윤희는 작은 사무실에서 회사 사옥으로 이사했고 민준을 전무이사로 승진시켰습니다.
정숙은 윤희를 만날 때마다 내가 널 믿었어.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희는 새 아파트 거실에서 지우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지우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힘들 때 많이 고생시켰지? 라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아니에요, 엄마. 그때 우리가 함께 이겨낸 거잖아요. 나 엄마 진짜 자랑스러워요라며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는 정말 괜찮아.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아직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윤희의 회사 윤희네 손맛은 이제 연 매출 500억 원, 전국 150개 가맹점을 거느린 업계 1위 식품 프랜차이즈 기업이 되었습니다. 윤희는 업계에서 반찬 여왕으로 불렸고 각종 경제 프로그램과 성공 스토리 특집에 단골로 출연했습니다. 딸 지우는 전국 모의고사 상위 1%의 성적으로 서울대 경영학과 합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강남의 30평대 아파트에서 지우와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회사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같은 밥을 먹으며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민주는 전무이사로 승진해 해외 진출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었고 윤희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며 회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반지하 원룸에서 미선과 미경 자매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은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시식 판매 아르바이트로 하루 6만 원을 벌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그녀의 손은 이제 거칠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미경은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재혼한 남편에게서도 버림받은 뒤 사채를 쓰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지금은 채권자들에게 쫓겨 언니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 엄마 병원에서 또 전화 왔어. 이번 달 병원비 1,500만 원 안 내면 강제 퇴원시킨대. 미경의 목소리는 초조함으로 떨렸습니다. 미선은 한숨을 쉬며 나도 알아. 근데 돈이 어디 있어? 내 월급이 겨우 180만 원인데. 순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2년째였습니다. 치매가 심해져 이제는 딸들의 얼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말기 당뇨로 합병증까지 생긴 상태였습니다. 병원비가 밀려 이미 2달째 퇴원 경고를 받고 있었지만 딸들은 돈도 없고 모실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언니, 나 오늘 대형마트 갔다가 이상한 거 봤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뭔데? 미선이 물었습니다. 미경은 휴대폰 화면을 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윤희네 손맛 대한민국 1등 반찬 프랜차이즈라는 광고 배너가 떠 있었습니다. 윤희네 손맛?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지? 미선이 중얼거렸습니다. 미경은 더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곳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윤희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이윤희 무일푼에서 연매출 500억 기업 CEO가 되기까지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게 설마.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자매는 기사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시댁의 구박을 받으며 20년을 살았지만 남편 사망 후 홀로 서기를 결심한 이윤희 대표. 딸과 단둘이 찜질방 신세를 지던 그녀는 5년 만에 업계 정상에 올랐다. 미경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가 쫓아낸 그 여자가. 미선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하느님 맙소사 라고 신음했습니다. 미경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언니 윤희한테 가자. 지금 당장 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미경아, 정신 차려. 우리가 윤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미선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그래도 우리가 시누이잖아. 오빠 부인이었잖아.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게다가 엄마가 지금 죽어가고 계시는데.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경아, 너가 윤희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서 집에서 쫓아냈잖아. 근데 어떻게 얼굴을 들고 가? 미경은 그건 그때는 우리도 화가 나서 그런 거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윤희도 이제 잊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빌면 되잖아. 미선은 망설였지만 엄마의 병원비 독촉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결국 이틀 후 두 자매는 떨리는 마음으로 윤인의 손맛 본사 앞에 섰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6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윤인의 손맛 본사라는 간판이 빛나고 있었고 1층 로비는 대리석 바닥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저기가 윤희가 만든 회사라고? 미선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경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로 들어섰고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20대 여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미경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저희가 대표님을 좀 뵙고 싶은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예약이 되어 계신가요? 대표님은 일정이 빡빡하셔서 사전 예약 없이는 면담이 어려우신데요 라고 공손하게 답했습니다. 미선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저희는 대표님의 가족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가족분이시라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은 내선 전화를 들어 어디론가 통화를 했습니다. 5분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민준은 두 사람을 보자마자 턱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오며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만나주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미경은 뭐라고요? 우리가 시누이인데 왜 못 만나요? 당신이 누군데 우리를 막아요?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전무이사 강민준입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결정을 따를 뿐입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은 급히 나서며 전무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계신데 병원비를 낼 수가 없어서 제발 대표님께 한 번만 전해주세요. 어머니가 정말 위독하시다고. 민주는 두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5년 전 윤희에게서 시댁에서 당한 끔찍한 이야기들을 모두 들었습니다.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혀 끌려다니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윤희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전달은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나주실지는 대표님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민주는 손짓으로 보안요원을 불렀습니다. 두 분을 밖으로 안내해드리세요. 미경이 소리를 지르려 하자 미선이 급히 동생을 끌어안으며 말렸습니다. 미경아, 제발. 더 이상 창피하게 하지 마. 두 자매는 보안요원의 안내를 받아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건물 밖 인도에 선 미경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어떡해? 엄마는 어떡하라고? 미선도 눈물을 닦으며 동생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건물 6층 CEO 사무실 창가에서 윤희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초라한 옷을 입고 주저앉아 우는 미경과 미선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윤희의 눈에는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뺨을 맞던 순간, 계단 아래로 짐이 던져지던 순간, 13살 지우가 떨며 엄마, 우리 어떡해요? 라고 물었던 그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희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펼쳤습니다. 이윤희, 너는 이제 강해졌어.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윤희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준이 CEO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어제 그 두 분, 오늘 아침에도 1층 로비에 와 계십니다. 윤희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요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표님, 제가 어제 알아봤는데 시어머님께서 정말 상태가 안 좋으시다고 합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 절단 수술을 앞두고 계신데 병원비가 없어서. 윤희는 펜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민준 씨, 그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왜 제가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오후 미선과 미경은 5시간 동안 로비에서 기다렸지만 결국 윤희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미선은 지친 얼굴로 미경아, 이제 그만하자. 윤희는 우리를 만나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내일 또 올 거야. 매일 올 거야. 윤희가 우리를 만나줄 때까지 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미경은 로비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윤희, 나와요. 우리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다고. 당신 시어머니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보안 요원들이 미경을 제지하려 했지만 미경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로비에 있던 다른 방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직원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이 급히 내려와 두 분, 이러시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미선은 동생을 간신히 일으켜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윤희는 정숙과 함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50세가 된 정숙은 여전히 윤희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조언자였습니다. 윤희야, 너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정숙이 물었습니다. 윤희는 한숨을 쉬며 시댁 식구들이 찾아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숙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 사람들 참 뻔뻔하네. 너한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니라고 분노했습니다. 윤희는 와인 잔을 돌리며 정수가 솔직히 말하면 나도 복잡해. 그 사람들한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냥 모른 척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라고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정숙은 윤희의 손을 잡으며 윤희야,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난 내 편이야.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복수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너 자신을 위한 거야. 내가 편해지는 선택을 해라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출근길에 병원 한 곳에 들렀습니다. 변두리에 있는 작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윤희는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병원 로비에 들어섰고 안내 데스크에 박순자님 계신 병실이 어디죠? 라고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302호입니다만 보호자이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윤희는 아니요, 그냥 아는 분이라서요라고 대답하고 복도로 향했습니다. 302호 병실 문 앞에서 윤희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72세가 된 순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위압적이고 강했던 시어머니는 이제 앙상하게 마른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한쪽 다리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괴사가 진행되고 있는 듯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윤희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잘못했어. 윤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병실 문을 열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윤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윤희는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 순자 씨의 병원비 얼마나 밀려 있죠?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약 1,500만 원 정도 밀려 있고 수술비까지 하면 총 3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윤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법무팀한테 연락해서 익명으로 기부하는 절차를 밟아주세요. 단 절대로 기부자가 누군지 알려서는 안 됩니다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준은 대표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건 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제 자신을 위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 때문에 밤에 악몽을 꾸고 싶지 않아요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3일 후 병원으로 익명의 기부금 3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미선에게 전화를 걸어 보호자님, 익명의 기부자께서 환자분의 병원비와 수술비를 모두 납부하셨습니다라고 알렸습니다. 미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누가요? 누가 그렇게 큰 돈을? 이라고 물었지만 간호사는 죄송하지만 기부자의 신원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미선은 급히 동생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엄마 병원비가 다 해결됐대. 누가 익명으로 3천만 원을 냈대. 미경은 누가? 혹시 윤희가? 라고 물었습니다. 두 자매는 다시 윤희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정중하게 대표님께 이것만 전해주시겠습니까? 라며 편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윤희님께라고 적혀 있었고 안에는 미선이 밤새 쓴 사과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날 오후 사무실에서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미선의 떨리는 글씨로 가득했습니다. 윤희야, 어떻게 사과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가 너한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엄마 병원비를 익명으로 내준 게 너라면 정말 고마워. 우리는 너한테 빌 자격도 없지만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무릎 꿇고 빌게. 윤희는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에게 내선을 걸었습니다. 민준 씨, 내일 오전 10시에 두 분을 만나겠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해 주세요.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미선과 미경은 회의실 앞 복도에서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깨끗하게 세탁한 옷을 입었지만 옷감은 낡아 있었고 미선의 구두 뒤꿈치는 닳아 있었습니다. 미경은 손에 든 작은 꽃다발을 계속 만지작거리며 언니, 윤희가 정말 우리를 만나준다는 거 맞아? 라고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뿐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10시 회의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자매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의실 창가에 윤희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은 윤희는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신감 있는 자세, 단정한 헤어스타일,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눈빛까지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돌아서서 두 사람을 마주 보았습니다. 앉으세요. 윤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미선과 미경은 회의 테이블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고 윤희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야. 아니, 대표님. 윤희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편하게 윤희라고 부르세요. 우리 사이에 격식은 필요 없죠. 미선은 눈물을 글썽이며 윤희야, 우리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라고 말했습니다. 윤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뭐가 미안한데요? 미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희야, 우리가 너를 때렸던 것, 욕했던 것, 집에서 쫓아낸 것, 다 미안해. 윤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제가 20년 동안 시댁에서 당한 게 그것뿐이었나요? 미성과 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첫째, 제가 결혼해서 시댁에 들어간 첫날부터 어머님은 저를 하인이라고 부르셨죠. 둘째, 명절 때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혼자 20인분 음식을 준비했는데 여러분은 점심에 일어나서 음식이 왜 이래? 맛없네라고 했죠. 윤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셋째, 제가 번 돈은 모두 시댁 빚을 갚는 데 쓰였고 제 딸 지우 학원비조차 제대로 못 냈죠. 넷째, 남편이 죽었을 때 여러분은 장례식장에서 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끌었죠. 제 딸이 보는 앞에서요. 미경은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다섯째, 여러분은 제가 20년 동안 모은 8천만 원을 강제로 빼앗아 가셨고 저와 제 딸을 거리로 쫓아냈죠. 그날 저희는 찜질방에서 잤어요. 13살 아이가 엄마한테 내가 있어서 미안해라고 말했어요. 윤희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윤희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라고 반복했습니다.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온 이유를 알아요. 어머님 병원비 때문이죠? 제가 익명으로 낸 거 맞아요. 미선과 미경은 고개를 들고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희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제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여러분 때문에 괴로워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경이 벌떡 일어서며 그럼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도와달라고요? 제가 왜 여러분을 도와줘야 하죠? 미경은 우리가 가족이잖아.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윤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족이요? 가족이 가족한테 그렇게 하나요? 가족이 가족을 때리고 욕하고 길거리로 쫓아내나요? 미선이 무릎을 꿇으려 하자 윤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윤희야, 제발. 우리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라도 너를 가족으로 대할게. 제발. 이라고 애원했습니다. 윤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백화점에서 시식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벌어. 미경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신용불량자라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 지금은 언니 집에 얹혀 살고 있어. 윤희는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명품 가방을 들고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시누이들이 이제는 초라한 모습으로 자신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속이 시원하기도 해요.
제가 당한 만큼 여러분도 고생하는 거니까요. 미경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이 싫어지기도 해요. 남의 불행을 보면서 기뻐하는 제가요. 윤희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병원비는 제가 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비는 제가 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한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겁니다. 미선이 윤희야,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 라고 말하려 했지만 윤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조건이 있어요.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님 병원비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둘째, 제 딸 지우한테도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지우는 여러분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미선과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여러분이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대하세요. 며느리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누구든요. 그게 제게 사과하는 진짜 방법이에요.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세요. 저도 할 일이 많아요. 미성과 미경도 일어났습니다. 미경이 들고 온 꽃다발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윤희야,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회의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윤희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언니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만약 제가 지금도 가난했다면 여러분은 여기 왔을까요? 미성과 미경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됐어요. 대답 안 해도 알아요. 이제 진짜 가세요. 두 사람이 나간 후 윤희는 회의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 들어와 대표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병원으로부터 순자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리 절단 수술이었지만 생명은 건졌고 상태도 안정적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윤희는 그 소식을 듣고도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주 병원비가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설정해 두었고 간호사에게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18세가 된 지우가 엄마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대학 입학 준비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서울대 경영학과 합격 통보 나왔어.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윤희는 딸을 꼭 안아주며 우리 지우,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엄마가 다 알아라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엄마 근데 할머니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 지금은 요양원에 계셔. 지우는 엄마가 병원비 내주신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엄마,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할머니한테 할 말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희는 놀란 표정으로 지우야, 너한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심하게 했는데 라고 말했지만 지우가 끊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엄마가 용서를 선택한 것처럼 나도 내 방식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윤희는 딸의 성숙한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번 주말에 같이 가자. 일주일 후
윤희와 지우는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1인실에 순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순자는 훨씬 더 야위어 있었고 한쪽 다리가 없는 몸으로 침대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치매 증상은 약물 치료로 조금 나아진 상태였지만 여전히 기억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윤희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참을 응시하던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윤희야, 너 윤희 맞지? 라고 물었습니다. 윤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네, 어머님, 저예요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우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할머니, 저 지우예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지우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내가 이렇게 컸구나. 할머니가 너한테 너무 못했지. 지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괜찮아요. 엄마 덕분에 저는 행복하게 잘 자랐어요. 순자는 윤희를 바라보며 윤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사람이 할 짓을 못했어. 라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윤희는 표정 없이 어머님,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윤희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윤희는 손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윤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희야, 나도 젊었을 때 시집에서 정말 고생했어. 시어머니한테 맞고 욕먹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어. 그런데 나는 그 한을 너한테 풀었어. 내가 당한 걸 너한테 똑같이 한 거야. 순자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내가 시어머니가 되니까 이제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 너를 괴롭힐수록 내 마음도 더 괴로웠어.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으니까. 윤희는 순자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윤희야, 나는 내가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가 잃어버린 게 뭔지. 내 아들도 잃고, 너도 잃고, 손녀도 잃고, 이제 내 딸들마저 나한테 등을 돌렸어. 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윤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어머님을 용서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나도 날 용서 못해. 윤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어머님 때문에 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증오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 에너지를 이제 제 딸과 제 미래를 위해 쓰고 싶어요. 지우가 윤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엄마 라고 작게 불렀습니다. 윤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머님,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러 왔어요. 저는 어머님을 용서하지도 안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이제 놓아드릴 거예요. 어머님도 저를 놓아주세요.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맙다, 윤희야. 내가 이렇게라도 와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말했습니다. 윤희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여기 앞으로 1년치 병원비와 생활비가 들어있어요. 그 후에는 미선 언니와 미경이한테 부탁하세요. 저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순자는 윤희야, 너무 많이 해줬어. 이것만으로도 충분해라고 말했습니다. 윤희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지우도 일어났습니다. 지우는 순자를 보며 할머니, 건강하세요. 저는 할머니를 용서해요. 왜냐하면 할머니 때문에 제 엄마가 더 강해졌고 저도 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지우의 말에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윤희와 지우가 병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순자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윤희야,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야. 지우도 너를 닮아서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부디 행복하게 살아줘. 윤희는 돌아보지 않고 어머님도 편안하게 지내세요라고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걷는 윤희의 어깨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지우가 엄마 손을 잡으며 엄마 정말 멋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윤희는 딸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우야, 엄마는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고마워. 두 사람은 요양원을 나와 따뜻한 햇살 아래를 걸었습니다. 윤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제 정말 끝이야. 나는 자유야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윤희는 이제 50세가 되었고 윤희의 손맛은 국내 200개 가맹점을 넘어 일본과 미국에도 진출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회사는 코스닥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윤희는 식품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20세가 된 지우는 서울대 경영학과 2학년이 되었고 방학 때마다 엄마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경영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윤희는 서울 시내 한 대형 컨벤션홀에서 열린 여성 창업가 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초대받았습니다. 500명이 넘는 청중이 홀을 가득 메웠고 대부분 40대에서 60대 여성 창업가들이었습니다. 윤희는 무대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의 손맛 대표 윤희입니다. 청중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희는 잠시 청중을 둘러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성공 비결을 말씀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대신 제 실패와 좌절, 그리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윤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솔직하게 풀어놓았습니다. 20년간 시댁에서 하인처럼 살았던 이야기, 남편이 10억 원 빚을 남기고 죽은 이야기, 딸과 함께 찜질방에서 잠을 잤던 이야기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43세에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집도 자존감도 없었죠. 13살 딸에게 엄마 때문에 미안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나쁜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중석 곳곳에서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윤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구 한 명이 제게 기회를 줬고 저는 제가 가진 유일한 재능인 요리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25만 원을 버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연 매출 1천억 원 기업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지만 윤희는 손을 들어 박수를 멈추게 했습니다. 저를 박수치지 마세요.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입니다. 저처럼 힘든 시간을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말이에요. 청중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용서했을까요?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증오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 에너지를 이제 제 미래와 제 딸, 그리고 여러분 같은 분들을 돕는데 쓰고 싶습니다. 윤희는 마지막으로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가족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청중 전체가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윤희는 무대에서 내려와 청중 사이를 걸으며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한 60대 여성이 윤희의 손을 잡으며 대표님,
저도 50대에 남편한테 버림받고 혼자가 됐어요. 근데 오늘 대표님 이야기 듣고 용기가 생겼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희는 그 여성을 꼭 안아주며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라고 속삭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윤희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우, 정숙, 민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조용한 한식당 개인실에서 네 사람은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우가 엄마에게 엄마, 오늘 연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나도 울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숙도 윤희야, 나도 내 친구인 게 자랑스러워. 20년 전에 널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넌 특별한 사람이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대표님, 저는 대표님 밑에서 일하는 게 정말 영광입니다. 대표님은 제 인생의 멘토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희는 세 사람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정숙이는 제가 바닥에 있을 때 손을 내밀어줬고, 민준 씨는 제가 꿈을 키울 수 있게 도와줬고, 지우는 제가 포기하지 않을 이유였어요. 지우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날 밤 윤희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윤희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5년 전 작은 반찬 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 지우가 대학 합격증을 들고 웃는 사진, 회사 상장 기념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오늘 찍은 것이었습니다. 윤희, 지우, 정숙, 민준 네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윤희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지우가 방에서 나와 엄마 옆에 섰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윤희는 딸을 안으며 응,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아직 자고 싶지 않아라고 말했습니다. 지우도 창밖을 바라보며 엄마, 우리 정말 먼 길 왔죠? 라고 물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정말 먼 길 왔어. 그리고 앞으로 더 멋진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저 멀리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그녀를 잡아끌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윤희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가정폭력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년 여성들을 위한 창업지원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회사 수익의 10%를 이 재단에 기부하고 매년 100명의 여성에게 창업 자금과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임직원들이 박수를 보냈고 민준이 대표님, 정말 훌륭한 결정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희는 제가 도움받았으니까 이제 제가 도와줄 차례죠라고 답했습니다. 재단 이름은 새 출발로 정해졌고 첫 번째 지원 대상자 100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개소식 날 윤희는 지원 대상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43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지금은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한 40대 여성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대표님, 가장 힘들었을 때 어떻게 버텼어요? 윤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를 믿어준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주변을 보세요. 분명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붙잡고 일어서세요. 그날 밤 윤희는 순자가 있는 요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잠들 듯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윤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윤희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의금을 보내고 마지막 병원비를 정산했습니다. 미성과 미경에게서 윤희야, 어머니 장례식에 와줘서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라는 문자가 왔지만 윤희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들을 놓아준 상태였습니다. 1년 후 윤희는 대한민국 여성 경제인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윤희는 트로피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다시 일어선 모든 여성들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승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희는 트로피를 거실 선반에 놓았습니다. 지우가 엄마 축하해요. 라며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고 정숙과 민준도 깜짝 방문했습니다. 네 사람은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윤희는 이 순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이 따뜻한 순간을 말입니다. 그날 밤 윤희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5년 전부터 써온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자유를 얻었다. 과거의 상처에서, 증오에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졌다.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것이다. 내 딸과 내 친구들과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는 행복하다. 윤희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과거의 나.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지금의 내가 있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잘 살게. 윤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돕고 더 큰 꿈을 이루고 더 행복한 삶을 사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윤희가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당당히 걸어가는 자유 말입니다.